안녕하세요.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갑상선 기능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발생 연령대를 보면 가임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서 임신을 하는 환자도 많고, 갑상선 질환이 없었던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새롭게 갑상선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조절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 앞에 위치하는 나비 모양의 작은 내분비 기관인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갑상선이 공장이고 그 생산품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양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에 관리를 받으면서 얼마만큼 생산을 할지를 정합니다. 뇌하수체에선 어떻게 이 갑상선의 생산량을 조정을 하느냐 하면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조절을 하고 있죠.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 세포에 딱 붙게 되면은 갑상선 세포가 자극이 되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가 되고 나면 이 자체가 피드백 신호를 주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서로 함께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평가할 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갑상선 이 자극 호르몬 수치도 함께 측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 기능 검사란에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 하면서 또 이 TSH라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도 같이 들어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개 호르몬을 같이 봐야 갑상선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산부에서 갑상선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가 생성이 될 때 뇌신경의 발육과 분화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아이의 뇌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이라는 거죠. 태아가 이렇게 신경이 발달이 시작하는 거는 발생 5주경부터인데, 이때는 태아에겐 갑상선이 없습니다. 태아가 자기가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것은 20주 이후,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엔 갑상선 호르몬이 없는데 어떡하죠? 바로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고 5개월, 그리고 아이가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낼 때까지는 엄마의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지만 아이에게도 부족함 없이 잘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산모가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안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정상이라고 봤을 때 기능이 올라 있는 것을 우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바로 저하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상에서 살짝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올라 있는 상태를 불연성이라고 앞에 이름을 붙여서 불연성 기능 저하증, 불연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불연성이라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실은 엄마가 임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 똑같이 지켜봐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불연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기능이 약간 올라 있는 것은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죠. 요새 갑상선계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다, 치료 하나하나나 태아나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하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월등히 떨어져 있는 저하증이나 항진증 같은 경우엔 당연히 태아와 산모에게 해롭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산모의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뭐가 안 좋고 산모의 갑상선 기능이 올라 있으면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뇌신경을 발달하는 데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원활히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아이의 뇌 발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산모에게는 빈혈과 근육통, 허약, 그리고 고혈압, 신부전 같은 그런 임신 중의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 조기 박리 이런 것도 있어서 사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높겠고, 출산 후에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악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엄마의 갑상선 기능이 올라 있으면 뭐가 해로운가? 그러니까 엄마가 항진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도 같이 항진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심박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엄마가 항진증이어서 항갑상선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항갑상선제의 영향으로 신생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저체중아, 그리고 선천성 기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모에게서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신부전 같은 것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정상 갑상선 기능이 무엇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임신 기간 중에는 정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정상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지기 전의 기준으로는 질환이 있었던 것이 변화된 기준을 따르면 질환이 없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질환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도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질환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서 갑상선 기능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엄마는 임신을 하게 되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죠. 내 몸도 챙겨야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가진 임산부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이 호르몬을 만들려면 갑상선을 만드는 공장도 커져야겠죠. 그래서 임신 중에는 갑상선 크기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요오드의 요구량도 증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갑상선은 평소 하던 일이 한 1.5배의 일을 해야 해요. 평소에 이제 내가 건강한 갑상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일은 너끈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의 예비능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임신 기간 동안에 갑상선 질환이 새롭게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갑상선 호르몬 레벨도 보지만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수치를 본다고 했는데,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정확하냐 하면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TSH가 갑상선 기능 상태를 더 잘 반영하는 지표이고, 이게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낮아집니다. 근데 이 TSH가 떨어지는 거는 임신 초기에 많이 떨어지고 중반으로 갈수록 비임신했던 사람과 비슷하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분기마다 정상 범위가 다르고 우리가 만약에 기능 이상 질환이 있다면 그 분기에 맞는 정상 범위를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임신일 때보다 이 TSH의 정상 범위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냥 숫자로 내가 알려면 검사실마다 다르긴 한데 정상 범위가 5였다면 4 정도까지가 임신 기간 중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임산부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가 필요할까요?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일단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신 초기에 검사를 권고할 근거도, 반대할 근거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고위험군 여성은 검사를 임신 초기에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누가 고위험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30세 이상 띠로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요새 20대 임산부, 그래서 일단 본인이 30대가 넘어가면 나는 갑상선 기능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과거에 자기가 갑상선 질환을 앓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갑상선에 커져 있는 갑상선 종해 병력이 있을 때 당연히 해봐야겠죠. 내가 건강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데 자가면역 항체가 양성인 경우도 고위험군에 해당을 합니다. 정상 갑상선 기능을 가진 하시모토 병을 가지신 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왜냐면 갑상선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갑상선 이상도 생길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신부전 약 중에서 아미오다론이나 리튬을 복용했던 경우 또는 복용하는 경우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유산이나 조산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불임이 있는 경우 이때도 해보셔야 합니다.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건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은 부족하고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 이 상태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TSH가 얼마나 올라 있는 것이냐 하는 거는 임신 기간 동안에는 각 분기별 정상 범위가 있으니까 그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높아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상품명으로는 신지로이드, 신지록신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분기 정상 범위로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가 있죠. 이때는 갑상선 호르몬의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어떻게 할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갑상선 호르몬제 증량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임신하면 올려 먹을 거니까 미리 올려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얘기가 다르다기보다는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왜 말이 틀리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늘려 먹다가 출산을 무사히 하고 나면 다시 임신 전의 수준으로 용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가끔 오히려 또 늘려 먹는 분들도 있어요. 출산 후에 2달, 길면 3달 뒤에 한 번 더 갑상선 기능을 평가를 해서 이제 호르몬제 요구량을 재평가를 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임신 중에 약간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산모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간 떨어져 있다를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로 풀어보면은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에는 기능 저하증 때랑 비슷하게 태아에게 그렇게 해롭다, 이런 연구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결과는 별 차이 없더라,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논란이 있고 선생님에 따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지 안 할지가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한 가지 검사를 추가를 해봐야 합니다. 바로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 특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자가면역 항체는 TPO 항체인데요. TPO 항체가 있으면 이때는 저는 이제 환자가 먹기 싫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약물 복용을 권유를 하고요. TPO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는 지켜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지켜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갑상선 기능 검사를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게 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치료는 동일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 목표는 각 임신 분기별 TSH 정상 범위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임신 기간 동안에 기능이 올라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후에 갑상선 기능이 올라 있게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임신성 일괄성 갑상선 중독증. 임신 때 잠깐 갑상선 중독증이 나타나는 거를 병명으로 저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임신의 한 1에서 3%, 두 번째로 그레이브스병. 이거는 1,500명당 1명, 전체 임신의 많게는 1%. 그리고 세 번째로 산후갑상선염. 요 세 가지가 가장 흔하고 나머지는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요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성 일괄성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거는 혈관에서 생성되는 HCG가 그 갑상선을 자극시키는 TSH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막 자극을 시킵니다. 갑상선이 막 자극을 받았으니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임신성 일괄성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임신성 일괄성 갑상선 중독증의 증상도 초기에 심했다가 이제 임신 중후반으로 갈수록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환갑상선제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혹시 그레이브스 병이 아닌지만 감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레이브스 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레이브스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그레이브스 병 환자를 보면 당장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고 나서 임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레이브스 병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항체가 있는데 그 자가면역 항체가 태반을 건너가서 아이의 갑상선도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이 자가면역 항체가 높은 수치로 혈액 내에 존재를 하고 그럼 태반을 더 잘 건너갈 거고 그럼 아이에게도 항진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 항체를 되도록 떨어뜨려 놓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충분히 치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브스 병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임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갑상선제 역시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항갑상선제를 한 알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임신 전에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놓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신이 되면 약을 다 끊어버리는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 병이 있는 분들은 계획 임신을 하고 임신 전에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자. 그리고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 요오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당장 임신이 어렵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신 초기에 항갑상선제를 쓰면 왜 안 좋으냐? 항갑상선제를 복용했을 때 신생아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일 때 치료하는 약제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약제 중에서는 안티로이드가 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랜 기간을 썼다고 해서 더 기형아가 많이 생긴 거는 아니고 근데 메티마졸은 그 사용 복용 기간이랑 누적 용량이 많을수록 기형 발생률이 증가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항갑상선제를 안 쓰는 게 좋겠죠. 요약을 하자면 임신 첫 4개월 동안은 아이가 막 기관이 생성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쓰게 된다면 안티로이드를 쓰자. 그리고 너무 조절이 안 되면은 수술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들은 임신 중반이 되면은 면역 관용이라고 해서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던 분들도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초반만 잘 버티면 중반까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임신 기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의 항갑상선제를 쓰면서 잘 조절이 됐던 임산부 경우에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임신 기간 동안에 약을 써야 될 때는 최소 용량으로 써서 태아에게 가장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는 정도로 약을 쓰자. 아기를 낳고 나면 수유를 해야 되는데 수유하면 안 되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수유하셔도 됩니다. 수유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에게 또 모유로 항갑상선제가 조금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수유가 끝난 다음에 약을 복용을 하고 꼭 약을 나눠서 복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를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수유 중에는 이런 방법으로 항갑상선제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산후갑상선염. 산 후에 나타나니까 이름도 산후갑상선염입니다. 출산하고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갑상선 염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기능이 저하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을 산후갑상선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품었을 때 면역 관용을 보였던 태도를 바꿔서 면역이 확 반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이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빈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5에서 9%. 그리고 첫 번째 아이 때 산후갑상선염을 앓았던 경우에는 반복해서 나타날 확률도 높고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인 TPO 안티바디가 양성인 산모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기능을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10에서 30% 정도는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임신과 갑상선 기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병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